안녕하세요. 요즘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국투자증권은 그 코인원 지분을 인수했고요. 또 미래에셋은 코빗의 지분을 인수하고, 또 그 네이버 파이낸셜은 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려고 하고 있죠. 또 빗썸도 KB국민은행과 그 실명계좌 제휴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금융회사들은요, 코인을 그 위험한 투기 자산처럼 여겼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증권사가 거래소 지분을 또 사고, 또 대형 금융그룹이 거래소를 인수하고, 또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이 1위 거래소하고 결합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모두 코인 거래소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보면 답은 쉽습니다. 코인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금융회사들도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회사들이 노리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자산이 거래되는 그 새로운 금융시장의 입구인 것 같아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거래소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코빗을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금융회사 눈에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수백만 명의 그 고객이 이미 본인 인증을 다 마친 상태고, 은행 계좌를 다 연결했고요. 실제 돈을 넣고 빼는 그런데 익숙한 금융 플랫폼이잖아요. 새로운 금융 앱을 하나 만들어서 수백만 명을 모으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거래소에는 이미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많고, 또 새로운 금융 상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단순한 어떤 코인 매매장이 아니라 미래 고객이 모여 있는 거대한 금융 유통망인 거예요. 실제로 한국투자증권과 코인원의 첫 협업도 상징적이죠. 코인원 앱에 주식 투자 메뉴가 생겼고요. 사용자는 코인원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주식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코인원에서 주식으로 이제 이동하는 정도지만, 방향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언젠가는 증권사 앱에서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펀드뿐 아니라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된 자산까지도 함께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금융사와 거래소의 결합은 코인 회사가 금융회사로 변하는 과정인 동시에 금융회사가 그 거래소처럼 변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왜 그 금융회사들은 직접 거래소를 만들지 않고 기존 거래소를 인수하거나 또 투자하는 것일까요? 가상자산 사업에는 단순히 거래 시스템만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해킹도 막아야 되고, 또 고객의 자산도 보관하면서 이상 거래를 또 찾아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자금 세탁도 방지하고, 무엇보다 24시간 동안 그 움직이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또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이런 능력을 처음부터 구축하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반대로 거래소는 기술과 경험은 있지만, 금융회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어떤 규제 대응 능력 같은 것들은 또 부족하죠. 그래서 서로 필요해진 겁니다. 금융사와 거래소가 금융사는 이제 거래소의 어떤 기술과 고객을 원하는 것 같고, 거래소는 또 금융사의 어떤 신뢰와 자본, 또 제도권에 대한 진입 능력을 원하겠죠. 이 10가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변은 다음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반드시 코인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한 장을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토큰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대형 건물의 임대 수익을 받을 어떤 권리마저도 수많은 조각으로 또 쪼개가지고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미술품도 그렇고요. 이것을 흔히 우리가 현실자산 토큰화, RWA라고 부르잖아요. 말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하죠. 지금은 건물과 채권, 펀드, 주식이 서로 다른 장부나 거래 시스템에서 움직이는데, 이것을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면 같은 기술적 환경에서도 이제 더 작게 나누고 또 더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코인 거래소는 더 이상 코인만 거래하는 곳이 아니죠. 주식 시장이나 어떤 채권 시장, 부동산, 투자 시장, 또 외환 시장까지도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합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셋이 코빗을 인수한 이유를 또 이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롭죠.
미래에셋은 이미 주식이나 ETF, 채권 이런 것들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부족한 것은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자산을 어떤 발행하고 보관하고 거래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반대로 코빗은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이 있는데 미래에셋처럼 전 세계의 어떤 다양한 금융 상품과 거대한 어떤 고객 기반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두 회사가 결합하면 미래에셋은 뭐 단순히 코인 거래소 하나를 얻는 효과가 아니라 기존의 어떤 금융자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유통할 수 있는 실험장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코인원에 투자한 것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겠어요.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투자를 단순히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어떤 재무적 투자보다는 전략적 투자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코인원 앱에서 주식 거래를 연결한 것도 두 플랫폼이 이제 고객과 상품을 실제로 섞어보는 첫 단계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네이버와 두나무는 조금 다른 그림이죠. 증권사가 거래소와 결합하면 주식과 코인의 경계가 흐려질 거잖아요. 네이버와 두나무가 결합하면 쇼핑과 결제 그리고 투자와 뭐 자산 보관의 어떤 경계들이 다 흐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는 검색과 쇼핑과 예약과 광고 다 있잖아요. AI도 있고요. 두나무에는 업비트의 어떤 거래 인프라와 뭐 디지털 지갑이나 뭐 블록체인 기술이 있겠죠. 이 둘이 합쳐지면 무엇이 벌어질까요? 네이버에서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판매 대금을 디지털 원화로 받고 그 돈으로 광고비를 결제하거나 또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겠죠. 해외 창작자가 웹툰 같은 것들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네이버의 AI가 사용자 대신해서 또 상품을 비교하고 구매한 뒤에 디지털 지갑에서 자동으로 결제하는 장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결국은 코인 거래 자체가 아닌 거예요. 검색에서 구매가 시작되고 네이버페이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두나무의 어떤 인프라에서 자산이 보관되며 또 필요하다면은 그 투자로 이어지는 하나의 어떤 그 단일한 뭐 닫힌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이버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또 무엇을 사는지는 알 수 있었지만 사용자의 자산 전체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두나무는 사용자가 어떤 코인을 사는지는 알 수 있지만 일상적인 쇼핑이나 어떤 그 컨텐츠 소비까지 연결하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두 회사의 결합은 단순히 네이버가 업비트를 갖게 됐다가 아니라 사람들의 검색과 소비 또 경제와 투자를 하나의 어떤 데이터 흐름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빗썸과 KB은행 뭐 이런 조합들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구분이 필요하죠. 미래에셋이 코빗을 인수한 것과 달리 KB국민은행은 그 빗썸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현재 핵심 연결고리는 원화 입출금을 위한 그 실명계좌 제휴잖아요. 하지만 이 관계도 그렇게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코인을 사고 파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제 원화를 넣고 빼는 순간도 중요한 거죠. 거래소와 그 은행을 연결하는 계좌는 기존 금융과 또 가상시장 자산을 또 가상자산 시장이죠. 를 이어주는 또 어떤 관문이잖아요. KB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빗썸 이용자를 은행 고객으로 유입할 수 있고 또 빗썸 입장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객 기반을 가진 은행하고 연결해서 신규 이용자를 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 지분 결합이나 뭐 공동 경영을 뜻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좀 이 차이가 흥미롭습니다. 금융회사가 들어온다 그래서 반드시 코인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도권 금융이 커질수록 그 자산 사이의 어떤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모든 코인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잖아요. 규제 위험이 낮고 또 거래량이 충분하고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선호하겠죠. 그 결과 이제 비트코인처럼 가상자산, 가치저장 자산으로 인정받는 코인이라든가 또 결제와 정산에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 또 금융자산의 어떤 발행하고 또 거래에 필요한 일부 블록체인은 이제 제도권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없고 또 사용처가 없고 가격 상승 기대만으로 유지되는 수많은 코인들은 오히려 설 자리가 좁아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융사의 진입은 모든 알트코인에 돈이 쏟아지는 어떤 신호라기보다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쓸모 있는 자산이랑 또 이야기만 있는 자산을 분리하고 또 본격적으로 구분한다는 그 신호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는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그 탈중앙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은행이나 그 장부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코인의 핵심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장이 성장하는 방식은 조금 역설적입니다. 코인이 대중화될수록 은행과 증권사, 네이버 같은 그런 거대한 중앙화 기업이 더 급히 들어오고 있죠.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본인 인증이나 어떤 자산 보관, 피해 보상, 뭐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기술이지만 이제 대중이 사용하는 입구는 오히려 몇 개의 어떤 대형 금융 플랫폼으로 집중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터넷도 비슷했어요. 인터넷은 누구나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개방형 기술이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입구는 구글과 네이버 이런 몇 개 안 되는 플랫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역시 네트워크 자체는 열려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비트나 증권사 또 은행 앱 같은 익숙한 플랫폼을 통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강한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는 회사가 아니라 가장 빠른 또 블록체인을 만든 회사만도 아닙니다. 어떤 일상적인 결제와 투자, 자산 보관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제공되는 회사가 가장 강한 회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기술이 얼마나 탈중앙화됐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돈이 안전한지 그리고 사용하기가 쉬운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이 경쟁을 더 빠르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상품을 구매하고 또 여행을 예약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오면은 결제도 프로그램이 처리하겠죠. AI에게는 은행 영업시간도 또 주말도 큰 의미가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24시간 조건을 확인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돈이 필요한 거죠. 이때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화된 예금 같은 어떤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반드시 어떤 형태가 승리하든 방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돈이 사람이 직접 버튼을 눌러서 보내는 것에서 프로그램이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회사들이 거래소와 손을 잡는 이유가 코인 시장의 다음 상승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과 채권이나 어떤 부동산, 결제와 투자가 하나의 어떤 디지털 금융망으로 들어오는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미래에는 이제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AI와 프로그램이 스스로 돈을 이제 사용하는 시장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은 코빗을 통해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직접 확보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 지분을 통해서 주식과 코인의 고객 접점을 연결했고요. 네이버와 두나무는 AI와 그 쇼핑과 결제와 또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생태계로 엮었습니다. 빗썸과 KB는 실명 계좌를 어떤 중심으로 기존 어떤 금융과 가상자산 어떤 시장의 관문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겉으로 보면 코인 시장에 진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서로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누군가는 모든 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는 결제와 쇼핑까지 연결된 금융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수백만 명의 고객이 들어오는 금융의 어떤 입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의 본질은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을 인정했느냐가 아니라 그 앞으로 주식과 코인 그리고 어떤 결제와 투자 이제 그런 돈들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동하게 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10년 뒤에는 코인 거래소라는 말 자체가 되게 낯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 쇼핑몰이나 모바일 결제, 은행 앱을 하나의 완전한 그 별개의 산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미래에는 이제 주식과 코인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어떤 금융 앱에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금융사들이 거래소와 줄줄이 손을 잡는 것은 바로 그날이 오기 전에 미래 금융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먼저 차지하겠다라는 움직임이겠죠. 은행이 코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코인과 블록체인이 은행과 증권사 또 인터넷 플랫폼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쟁은 비트코인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돈이 지나가게 될 그 길을 누가 소유하느냐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흥미로우신가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신 것도 있으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저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기대가 되는 주제였으면은 좋아요하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